저는 조영임이고요. 현재 가천대학교 IT대학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에서는 지능형 로봇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및 스마트시티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드론산업협의체,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족한 드론산업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국토부의 스마트시티위원회 위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AI와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주제인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금 드론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는 한 6위, 7위 정도가 돼 있고 앞으로 5위 이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봤을 때 정말 우리가 6위, 7위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의 요지는 AI와 드론이 정말 드론이 AI 기술을 가진 정말 자율형 드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AI 데이터의 표준화를 드론이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10여 년 전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핸드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쓰일 거라고는 사실 크게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도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 핸드폰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정도로 스마트폰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드론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드론이 우리가 물류라든지 어떤 그 농업용 또는 이제 산불 방지용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은 이런 드론이 그거 외에도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드론이 갈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지금 현재는 많은 제약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요. 뭐 무게라든지 뭐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AI와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드론이 정말 되면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생활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의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도 상호협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스마트폰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다 답을 해줍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말로도 다 되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드론도 지금은 우리가 조종을 하고 뭐 리모컨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날리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정말 제 친구처럼 제가 음성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제가 갖고 다닐 수도 있고 크기 제약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앞으로는 드론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이 파고들 거다. 그러면서 고도의 지능을 갖춘 친구 같은 드론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11월 13일이죠. 11월 13일 날 드론산업협의체가 다행히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기업들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도 좀 더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드론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겠다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드론산업협의체가 최근에 발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바라고 싶은 내용이라면 다행히 협의체가 발족이 돼서 지금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규제라는 것, 특히 드론은 규제에 굉장히 심하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발전이 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드론이 쉽게 날릴 수 없거나 적용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규제를 풀고 또 규제 프리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정말 이 드론을 어디에 쓸 건지 목적을 좀 명확히 해서 목적 중심으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또 규제나 법제도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먼저 요청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아마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그런 정부의 노력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런 노력들이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서
목적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바라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드론 기술이 지금 그 뭐든지 그 어떤 기술이 익으려고 그러면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 그런데 드론이 지금 당장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다 갖출 것처럼 너무 빨리 요청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고 드론이 정말 인간처럼 그 성숙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AI적인 드론 이게 이제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1000번 이상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걷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돌 정도 되면 좀 약간 걷습니다. 그런데 1000번 이상을 넘어가야 어린아이도, 인간도 아 이렇게 걷는 거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드론도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갖춰서 정말 자율 드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할 때 너무 빨리빨리 너무 그런 어떤 시간적인 거를 기다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드론 업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뭐 차이나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좀 집어넣게 돼서 이게 정말 순수하게 우리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이런 약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임입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그 무인 이동체 컨퍼런스에 초청받아서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AI와 드론의 어떤 표준화 기술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목차는 여기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먼저 드론 산업 협의체에 대한 어떤 최근 동향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그리고 국내외 사례, 여러 가지 모델들, AI 활용한 모델들, 그리고 시나리오 등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이죠. 2020년 11월 13일 날 K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 산업 협의체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님께서 위원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등등 7개 정부부처에서 차관분들이 이제 부위원장 격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원들 12명 해서 총 20명이 이 드론 산업 협의체 그 발족 멤버로 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을 발표를 했고, 이 드론 산업 협의체에서 주로 할 일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도 주제가 드론, AI, 4차 산업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보면은 이제 드론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육성시킬까, 그거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게 이제 이 드론 산업 협의체의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민간에서도 우리가 기술 개발 많이 하지만 공공 분야 드론의 활성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거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의 미션이 됩니다. 세 번째 미션은 지금 여기서도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드론 산업은 어떻게 갈 건지 그 로드맵에 대한 심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총 한 세 가지 정도의 미션을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이제 해외까지 가겠죠. 국내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드론 산업 협의체가 출범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2019년 4월 달 정도에 드론법, 일명 드론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바로 이 드론법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맞춰서 이제 드론 산업 협의체가 발족이 됐고, 여기에 있는 주요 이슈 중에서 하나가 이제 K 드론 비전인데요. 이거를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 드론 브랜드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비전인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을 바로 이제 K 드론 이거를 브랜드화하는 것으로 키우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목표가 대표 기업을 2개, 그리고 유망주 기업 20개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21년도부터 개시하겠다라는 이런 그 큰 목표 아래 4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기업들이 지금 이제 보면 정부에서 뭘 사거나 할 때 보면 이제 조달청을 우리가 거치는데, 조달 제도에서의 우수 기업에 대한 어떤 혁신, 그래서 이게 조달 혁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조달 혁신을 통해서 드론의 우수 기업들이 정부에서 구입을 하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와 어떤 지원, 이런 확대 등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 동력을 돕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증을 많이 합니다. 실증. 그래서 오늘도 그 실증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실증을 많이 함으로써 드론이 어떻게 활용될 건지 이런 이제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론의 어떤 성공 모델을 발굴을 통해서 활용 시장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는 그런 전략이 됩니다. 지금 현재 드론 산업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면, 이미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이제 16년 1월부터입니다. 지금 벌써 한 5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5년 정도 흐른 그 다보스 포럼이 이때 이제 등장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드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분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이게 파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드론 분야 쪽으로 간 내용이 여기 조금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이 혁신정량 8대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도 선정이 됐고,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드론 관련돼서는 국토부에서 총괄을 하고, 그리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인 드론법이 제정이 됐다는 것,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드론법이 이제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됐고, 그 일환으로 지금 이런 오늘 컨퍼런스도 열게 되고, 그리고 드론 산업 협의체가 발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공공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드론 구매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드론도 조종해야 되기 때문에 조종 인력들을 양성하는 방안, 그리고 각종 규제 개선, 이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사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 쪽에서는 21년까지 400대 이상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임무 특화형 교육도 하고, 각종 치안이나 안전 등 여러 분야에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될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들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의 노력과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업계들의 노력을 통해서 드론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사업체도 많아지고 있고, 조종 자격 취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황을 좀 보면은 공공 분야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요. 보면은 지금 총 누적 보유수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는데, 여전히 좀 저희가 오늘 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도, 드론이 이런 식으로 공공 분야의 노력, 그 다음에 민간들의 노력을 통해서 드론이 많이 이제 정부에도 확산이 되고 응용도 되고 있으나,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한 50% 정도가 여전히 중국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국산 드론의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를 하지만, 겉모양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안으로 가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 제품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그래서 오늘도 AI와 드론이 이제 주제인데,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런 기술력을 향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좀 앞으로도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술 개발에 좀 앞당기자.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도 사실 드론을 많이 구입하긴 했는데,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관 간의 편차가 좀 사실 매우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은
한 달에 한 468회, 거의 500회 가까이 그 드론을 쓰는 기관이 있고, 어디는 구매해 놓고 안 쓰는 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 분야에서 노력과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저희 그 드론 산업 협의체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지를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만 얘기했는데, 민간 분야에서도 드론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좀 보고, 그래서 국산 드론의 비율, 그다음 드론 활용, 재고 방안 등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국산 드론의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자라는 것이 드론 산업 협의체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그런 것과 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4월 달에 드론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드론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나온 내용인데, 올해 한 6월 달쯤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이 드론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는 규제 프리,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정말 문자 그대로 드론 특화 도시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보면 뭐 세종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주도, 그다음에 뭐 대전 이런 등등에서, 울산,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신청하려고 하고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UTM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제 하늘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 드론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 우리가 그 자동차가 길에서 다닐 때 자동차 트래픽 관리 시스템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 라는 이런 그 내용인데, 이 UTM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드론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요게 이제 세종시의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세종시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한 내용들도 좀 몇 가지만 좀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이 드론이라는 건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신성장 동력인 드론은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죠. 많은 분들이 드론은 당연히 신성장 동력의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드론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 핸드폰이 등장했을 때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쓰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만든 애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IT를 전공하는 저조차도 이렇게 많이 쓰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이는 정말 단 1분도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이미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드론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봤을 때, 이 드론은 나르는 컴퓨터다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지금은 무게라든지 뭐 배터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제약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되면, 사실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스마트폰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들고 다니는 폰으로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거의 무전기만한 거. 이제 그것이 핸드폰으로 바뀌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지금도 드론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은 아마 뭐 재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정찰을 하거나 아니면 뭘까요? 요즘에 AI, 또 다른 AI입니다. 그 AI가 인공지능 AI가 아니라 조류독감 AI죠. 그래서 제주도나 이런 쪽에 그 조류독감이 지금 발생을 해서 거기에 약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드론이 직접 가게 되는 그런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의 활용도도 굉장히 많고요.
그 활용도가 계속적으로 아마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 뭐 분야에서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능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즉 핸드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이 드론도 다양한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아까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기술로 저는 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신성장 동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 생활에 많이 파고드는 그런 그 드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국내외 현황을 좀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려 보면요. 드론은 과거에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군수용으로 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국방용, 감찰용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최근에는 민수용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역에 쓰거나 아니면 화재 감지 또는 화재 진압 이런 데도 쓰이기도 하고요. 뭐 물류, 배달 이런 쪽은 이미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뭐 우리가 한강이나 어떤 공원에 있을 때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할 수 있고 그 커피가 내가 있는 곳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곳까지도 지금 그 민간 영역까지도 쓰이고 있고 서비스 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용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드론이 지금 뭔가를 그 규제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허들 때문에 못하고 막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이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빛과 그림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뒤로 그림자는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 드론이 점점 키가 커지는 것으로 발전을 하면 그 뒤에 그림자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빛과 그림자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 때문에 키를 못 키운다. 이거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에 대비해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026년까지를 보면 연평균 29% 급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 또 이제 글로벌 항공산업 전체가 이제 연평균 4 내지 5%라고 봤을 때 이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드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세계 드론 제조 시장 전체의 약 19%,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DJI인데요.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은데 민수용 드론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인 이동체 전용 시험 인프라도 이미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식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 무인기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 그리고 법제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를 좀 보겠습니다. 국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군수용이었으나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농업용이라든지 각종 촬영용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쭉 여러 가지 규모가 국내 시장도 향후 15년간 약 1.6조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업무용도 있고요. 산업용으로도 그렇고 드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에 대한 기술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내가 바라보는 이 기술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투자가 15년 사이에 뭐 1.62조 이상으로 성장한다고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드론의 기술 시장은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기술력은 한 6, 7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6, 7위 정도 되고 앞으로 약 한 10년 정도 후에는 한 5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에는 6, 7위 정도 되고 있으면 높은 편인데요. 정말 우리나라 드론이 그렇게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드론 산업 협의체에서 잠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겉모양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안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나 아니면 메이드 인 저편이라든지 메이드 인 USA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이거는 개인적이지만 그렇게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안하고 박이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게 어떻게 보면 드론 산업 협의체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국내외 사례와 산업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드론이 어디에 쓰일까? 여기 보면은 왼쪽에 쓰이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산림 방제 분야에 많이 쓰입니다.
방제 활동.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요. 그리고 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산을 사람들이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그 산림 방제, 산불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그 모니터링을 더 할 수 있는 드론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능적인 그 드론에 대한 얘기가 니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하면 이게 정말 불인지 아니면 뭐 연기인지 아니면 뭐 구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영상 인식하는 기술, AI 이런 게 드론하고 접목되지 않으면 정말 이 산림 방제 분야에 쓰이는 것이 낮은 수준밖에 쓰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공공 분야, 아까 공공에서도 드론을 많이 구입을 하면서 쓰이게 되는데 주로 이제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제 활동에 쓰이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3단계 드론 관련 로드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조종, 그 다음에 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우리 무인 자동차처럼 무인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그렇게 이제 로드맵이 돼 있고, 그래서 정말 나르는 컴퓨터가 되기 위한 이런 여러 로드맵과 정부 노력들, 그리고 각종 기술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개발돼야 된다는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드론을 산림 방제 분야에 썼던 사례들을 지금 산림청과 그다음에 LX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의 사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시간 및 비용 감축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사람이 나가거나 또는 하는 그 실제로 움직일 때 필요한 그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절약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업무 정확도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도가 향상이 되죠. 자, 이 3가지 부분은 여러분들 전부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림청의 사례를 보면 병충해 예찰에 쓰였는데요. 이 보통은 사람이 이동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40헥타르 이 정도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었는데 드론이 가게 되니까 한 10배 정도? 400헥타르를 드론이 커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10배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 걸 여기 나타내고 있고요. LX도 마찬가지로 지금 직불금 대상을 조사하는 영역이 드론이 조사하게 되면 훨씬 더 넓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항행 시설을 점검하게 되는데 지상에서 이렇게 점검하게 되면 보통 5시간 걸리는 건데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본인이 점검을 하게 되니까 30분 정도로 해서 이것도 몇 배입니까? 이것도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드론을 활용했을 때 각 기관들에서 보면 한 10배 이상의 여러 가지 감축도를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기 좀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를 수색하게 되고, 그리고 점검 단축 기간은 아까 1일에서 1시간으로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철탑 점검 개선도 3시간에서 15분으로 코레일에서 주는 등 굉장히 많은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정확도 측면에서도 이게 정말 사람인지 나무인지 아니면은 소화기인지 이런 것들도 정말 구분을 해서 그 사람도 수용자도 감시하고 그리고 농업 작황도 예측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 단속이라든지 교통사고 조사라든지 쭉 사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 지자체에서 활용된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론의 사례를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건물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오늘은 10층, 내일은 11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이 정말 이 건축이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올려다 보는 것도 이 층수가 올라가면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올라가서 이 건물이 얼만큼 구축이 되었는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낮과 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를 해서 이 앞으로 더 보강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을 드론이 더 보여주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AI와 드론의 그 미래 모습을 나타낸 어떤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론을 활용한 이제 건설 교통 분야 그리고 치안 방제 분야의 여러 사례들을 본 건데요. 시장 잠재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드론이 사용된 여러 가지 사례들입니다.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거는 우리가 예전에 더스트라고 했습니다. 군수용으로 쓰이는 거였는데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AI와 드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AI를 이용해서 드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론이 지금처럼 이렇게 큰 어떤 그 외형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복합적인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야지만 앞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드론이 산불 감시도 하고 그리고 인간과 파트너십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드론도 사람하고 같은 수준의 지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드론에도 복합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지 정말 자율형 드론이 되는 거죠. 지금 자율자동차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율자동차도 인간이 운전하는 것처럼 해야 정말 자율자동차 아닙니까? 그게 그 마찬가지로 드론도 인간이 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늘에서 인간이 날지는 못하지만 인간이 하늘에서 뭔가 어떤 걸 하는 것처럼 드론도 해서 인간과 같이 협력할 수 있으려면 드론도 인간과 같은 어떤 지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양한 어떤 복합 인공지능, 그러니까 복합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늘에서 보는 모든 것들, 공간,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고 뭐 날씨는 어떻고 여기 그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합니다. 사람은 하는데 그것처럼 공간도 인식하고 주변이 어떤지 상황 인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단순히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드론에 접목이 돼야지만 정말 자율형 드론이 개발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단계적으로 진화를 거쳐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 보면 이런 모델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빅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적인 요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 애저 서비스 또는 드론 애저 서비스와 같은 이런 개념으로 공간을 통해서 하늘 공간을 통해서 날아다니면서 드론이 활동하는 공간을 지능적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이런 복합 지능 기술을 통해서 드론과 인간이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정을 받기 위한 어떤 제안서보다는 지정과 상관없더라도 지자체에서 정말 시민과 그다음에 기업과 행정을 위해서 드론이 함께하는 시범도시를 어떻게 하면 인간과 상호협력을 할 것인가 라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한 기술들을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지금 현재 드론이 본인이 이제 파악한 데이터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어떤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데이터를 다시 본인이 생성을 하고 더 증식하는 거에 대한 기술, 그게 이제 가운데 파트에 메인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상황 인지 기술,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 드론이 여기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기술들. 그래서 가상, 기상, 환경 요소를 추가 조건으로 입력해서 가상 콘텐츠와 실제적인 콘텐츠를 서로 생성하는 기술. 즉 우리가 자동 상황 탐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드론이 갖춰야 될 주요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인테그레이트된 자율 비행용
빅데이터, 인공지능, 어떤 관제센터 모델을 구축을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을 해서 뭔가 그 하늘에 있는 드론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델 구성도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제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주요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보면 주요한 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정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그 가운데 보면 이제 데이터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도대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공지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통합 관제센터에서 뭔가 데이터를 모으고 본인이 판단하고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조금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드론들이 이제 수집한 것들을 결국은 이제 관제센터라는 것이 하나의 그 안에 좀 더 들어가면 인공지능 플랫폼이 관제센터 안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기술들인데 저는 지금 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드론은 앞으로 자율비행 드론이 돼야 돼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상호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상에서는 드론 플랫폼도 개발을 관제센터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드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자율비행 드론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드론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AI 학습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AI 학습 데이터가 드론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쓰일 수 있는데 이 AI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보도 자료를 보면은 AI 데이터를 새롭게 정의하고 AI 데이터가 드론과 같은 이런 중요한 분야에 물론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분야에 정말 생태계를 이루고 잘 쓰일 수 있도록 AI 데이터를 표준화하자라는 그런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ISO, IEC, JTC1, SC42에서 지금 AI 데이터 표준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한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단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사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드론 관제센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드론이 인간하고 상호 협력을 해서 여러 영역에서 정말 좋은 그 퍼포먼스 내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라는 거, 이 AI 데이터가 정말 잘 표준화가 돼서 인간하고 상호 협력을 해야지만 드론도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말 미래에 지능적인 정말 나르는 드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AI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게 되면 AI 데이터에 대한 데피니션이 지금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라 그러면은 데이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제 아웃풋이 나왔는데 이 AI 시대에는 그러니까 드론과 같은 자율비행 시대에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제 적절한 프로그램이 산출되는 것으로 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생태계 관점에서 데이터가 만약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론도 뭔가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트워크가 하늘에서도 잘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드론도 자기가 수집한 영상과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좀 검색을 해서 본인도 뭔가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도 찾기 어려운데 드론은 더군다나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의 편리성을 위해서도 드론의 표준화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각 정부 부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 학습 데이터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생활 서비스 관점에서 구축하고 있고 산자부도 지금 산업적 생태계 관점에서도 구축하고 있고요. 행자부도 공공 데이터 관점에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 본인 그 부처들의 관점에 따라서 구축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활용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각자 구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생태계 관점에서 구축을 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게 이제 바로 AI 데이터의 표준화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생태계 관점에서 보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런 표준화 관점에서 구축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지식 관점에서 그 데이터 계층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쭉 올라가 보면 조금 정보의 그 아랫부분, 그러니까 외부 정보로부터 모아져서 정보까지 가는 영역을 빅데이터 영역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시스템에 어떤 목적을 가진 시스템에 적합한 데이터를 AI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생태계에 활용되는 좋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그 들어온 데이터가 표준화가 안 돼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각 회사마다 다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구축 비용도 많아지고 과다하고 중복 투자되고 공유도 안 되고 제한적이고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례들은 자율자동차용 여러 가지 그 데이터인데 이것도 자율자동차를 만드는 키티라는 데가 유명한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쓰는 데도 있고 또는 NYU에서 대학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UC 버클리에서도 만들고 각자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통합이 좀 안 되는 이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 데이터의 표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준화가 됐을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응용 사례로 유즈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은 교통 흐름, 아까 UTM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흐름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또 방제, 재난 이런 데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인텔리전트하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드론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즉 군집 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드론끼리 모은 정보를 또 드론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뭔가 디시전을 해서 AI 기반으로 재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미래 모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군집 드론의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좀 어려워지고요. 또 군집 드론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앞으로 이 AI를 활용한 드론 시대에 정말 절대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이제 사례들을 보시면 산불이나 산사태나 여러 사례들 이거는 이제 세종시 사례인데요. 세종시에서 이런 드론을 자율비행 드론을 이제 지능적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융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그 비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데를 군집 드론들이 비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나 해결책들을 제시를 할 것 같고요. 이것이 진정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각 영역에 드론뿐만 아니라 영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또 주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고요. 이 드론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드론의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출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쭉 말씀드린 대로 AI와 드론, 지금 드론 산업 협의체가 발족되면서 드론의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과거에는 이제 군수용, 공공 분야에서 주로 많이 썼는데 이제 이것이 민수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을 받아서 각 지자체의 여러 행정이나 또는 뭐 기업들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지정을 받기 위한 어떤 제안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말 드론이 나르는 컴퓨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드론들과 나중에는 그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말 이 드론이 자율 드론이 돼서 지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드론 데이터 표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그래서 아까 그 관제센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도 가상의 플랫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드론 산업 생태계 쪽으로 접근이 돼서 여러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론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인재 양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종사 얘기도 있었지만 조종사뿐만 아니라
드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이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재,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이거에 대한 양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그림은 현재 국내에서 드론을 바라보는 어떤 미래 비전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드론 2.0이 되면서 드론 산업 시대 2.0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치도 좀 더 높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AI와 드론 그리고 표준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